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권력의 어떤 공모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처벌 권력의 변모를 통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프랑스 철학은 1960년대부터 지금 우리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미셸 푸코도 68혁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앙시엠 레짐이라고 하는 그 구체제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예. 프랑스 사회가 엄청난 이제 변혁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기인데, 아주 엄청난 파도죠. 이 변화의 파도인데, 이 60년대 이후에 이제 프랑스 철학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이 된 거죠.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위 르네 데카르트가 갖고 있었던 프랑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클리어 앤 디스팅트라고 하는 거죠. 예, 명석 판명함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거쳐서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소위 철학을 수입했습니다.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프랑스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기존의 사유에 대한 어떤 거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존 사고에 대한 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구조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구조주의, 뭐 또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를 공부하려면 소시르의 언어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랑그 파롤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하는 기표와 기의, 예,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공통점이기도 하면서 또 이 둘을 이제 갈라놓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나, 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주체 있죠. 그래서 소위 이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통해서 어떤 주체의 실존적 결단을 굉장히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주체는 뭐의 산물이다?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조주의인데, 근데 이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구조가 보편적 구조예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런 보편적 구조, 보편성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 이질성, 단절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주의에서는 텍스트 바깥이 있지만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텍스트 바깥은 없죠. 예.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로서 이 미셸 푸코의 어떤 철학사 내지는 사상사에서의 어떤 좌표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찍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는 그러한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좀 내용들을 68혁명 그 얘기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 누구냐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216쪽에 가보면은 중간쯤에 27세 이후 니체의 길을 시작했다. 영향을 본인 스스로도 그러지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도 아세요. 뭐 니체의 수많은 저작들이 있죠. 예,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선악의 저편이나 도덕의 계보,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한 보통 이제 니체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세 권을 좀 기본으로, 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니체가 뭐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러분.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대표적인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구조주의는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그 217쪽으로 가면 뭐 푸코의 사회학은 한마디로 타자의 사회학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게. 예. 그동안 이게 그 주체의 신화죠. 예. 뭐 니체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문법의 그 환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타자의 사회학이고 지식과 권력의 이런 공모관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하죠. 아는 게 힘이다. 예, 지식이라고 하는 걸 갖추면 권력을 갖는 걸로 얘기했지만 사실 보면은 이 지식과 권력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21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푸코 사상의 핵심 개념이 권력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옥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220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 감시와 처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 공개적인 고문과 사형 여러분 이거 그냥 무지막지하게 야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 룰이 있어요. 사지를 절단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절단이 안 돼가지고 좀 칼집을 여기 근육에다 칼집을 좀 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또 물어보러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그러한 공개 처형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야만적으로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일종의 그 의식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근데 그 절대 군주제 하에서 이러한 어떤 그 극단적인 신체형들이 있었는데 신체적 처벌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없어졌을까?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대목이 뭐냐면 소위 그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이제 뭐 산업자본주의 등장을 하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소위 이제 계몽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량주의자, 사회 계량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야, 이거는 좀 비인간적이지 않냐? 뭐 이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셸 푸코는.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인간이 정말 인간 이성을 발견하고 계몽주의의 개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군주제 하에서 왕권 하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처벌, 신체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벌이 왜 그다음 그 소위 이제 근대 권력으로 가면서 도대체 강금이라고 하는 이제 감옥이 등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인권 신장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벌 권력이 이제부터는 신체가 아니라 이제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남이행이 있어요. 이 대역죄를 지었죠. 1757년 3월 2일에 국왕4례 루이 15세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다 룰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뭐 네 마리 말이 이제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뭐 그 죄를 바람에 날려버린다 뭐 이런 식의 그 하나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어떤 군주의 권력, 군주의 이제 신기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살해 미수범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공포 정치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것이 이제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초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221쪽에 가면 이런 잔인한 신체 형벌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왜 없어졌느냐 그러면 신체에서 정신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계몽된 처벌로 간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그러니까 어떤 처벌의 경제학, 처벌의 경제학에 입각한 그러한 그 또 다른 처벌로 전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감옥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법제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 권력의 기술이 근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순종하는 신체, 길들여진 신체를 만드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저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대에서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저도 모르게 뭐 통신보안 막 이래서 받은 적도 있고 제대하고 나서도 거의 몇 개월은 그 계속 이제 그 전투복을 입고 꿈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뭐 바지만 입고 뭐 군화만 신고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이제 그 일반 이제 사복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죠. 막 점호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이런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 여기도 보면은요 일과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일과 시간이 몇 시에 여름에는 겨울에는 몇 시에 기상하고 거기에서 또 일을 시킵니다. 감옥에서 노동을 시키거든요. 강제 노동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사람이 아주 길들여지는 육체, 순종하는 신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규율을 내면화하죠. 그래서 영혼은 신체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상당히 지금 뭐 20대 남자, 20대 여자 뭐 이래서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들 개인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한국 사회 경제적 구조라든가 환경들이 여러분을 갖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무언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밖에 없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든 건 불평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완전 불안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지 여러분 개인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하는 신체로서 그래서 자꾸 내면까지 영혼까지 다치는 건데 그것을 조금 구별해 두시는 게 자꾸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나마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어느 땐 되고 어느 땐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과표를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잠식돼 가고 규율이 내면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거냐 이 미시 권력이라는 거예요.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뭐 15분 후에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군대 수요일에는 항상 우리가 뭐 전투체육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거죠. 2부로 가보면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처벌이 굉장히 스펙터클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인한 어떤 신체형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코 통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왕의 잔혹성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복수보다는
소위 처벌인데 계몽주의자를 등장하니까 교화로 가자. 뭐 이렇게. 하지만 감옥의 실패 분명히 얘기 나오지만 감옥은 일시적인 범죄자를 아주 상습범으로 만들거나, 예. 그러니까 좀도둑을 아주 전문적인 도둑으로, 예, 대도로 만들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범죄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정의 큰 문제고 감옥의 실패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뭐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범죄자기 때문에 막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의 인권, 그 사람들이 뭐 인권을 누릴 만한 다른 뭐 그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인권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즉자적으로 드는 생각인 거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머리가 좀 아프지만 꼭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로만 본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폭력적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3부의 어떤 규율편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벤담의 일만 감시 체제라고 하는 이 파놉티콘, 이게 뭐 전부라는 거죠. 옵트라고 하는 보는 건 C거든요. 이게 다 본다. 뭐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 뭐 어디서 광고 받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냥 이게 다 본다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과제 한번 가볼까요? 여기 4번에 보면 푸코의 권력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간명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그 감시와 처벌의 그 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직접 읽어보는 게 최고예요. 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 이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면서 권력은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푸코의 새로운 권력 이론은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예, 아주 굉장히 무엇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3쪽에 여러분들이 거기도 한번 뭐 권력의 미시 물리학, 신체의 정치 경제학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224쪽에 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니체 얘기가 나오죠. 계보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그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저기 계보학이 여러분 기원의 가설의 허구성? 그러니까 여기 도덕의 계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이라는 편견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걸 찾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보학을 통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논리학의 오류 중에서 뭐 비형식적 오류죠. 여러분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피하자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말 그 시작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저급하고 헌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원 가설에 대한 거부, 출발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시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보시면 소위 기존의 이제 역사 방법론들은 그 기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어떤 역사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푸코의 권력 이론 보시고 벤담 얘기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 지금 파놉티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죄수를 교화하고 감옥 파놉티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탁과 그 주변의 죄수들의 방 있죠. 예. 어떤 봄과 보임의 그런 비대칭성. 예. 그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논의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 벤덤은 일종의 그 계약형 감옥을 만들어서 좀 돈을 벌려고 했는데 뭐 성공하지는 못했고, 예. 나중에 가보면 사실은 이 벤담 자신도 이것을 뭐 혼자 이렇게 창안해낸 게 아니라 공장 방식을 가져다가, 예. 사실은 거기 있는 걸 먼저 공장에서 하고 있던 그런 방식을 그 공장 직원들에 대한 관리 모드였죠.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파놉티콘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기에서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그런 노동자 감시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밝혀진 것은 공장이 먼저 시작이고 그것을 이제 감옥에다가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공장형 감옥을 추구했어요, 벤담이. 그래서 여기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죠.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도 그러고 광인을 가두고 정신병원, 지금 얘기하듯이 파놉티콘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기관에 이러한 일망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를 파놉티콘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통제와 이제 규율의 어떤 원리로서, 예, 이 벤덤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패스트에 감염된 도시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감시와 처벌 보시면은 거기에 40일간 이제 격리를 시키거든요. 여기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가 그 위생 때문에 격자 형식으로 이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한번 거기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그런데 일상이 아니라 거의 이제 이런 아주 특정한, 예, 이런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망 감시 시설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일망 감시 시설은 어떤 그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반 원리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의 원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 이제 패스트 이렇게 됐을 때 40일, 그게 쿼런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솔레이션하고 쿼런틴하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격리라고 얘기하지만 쿼런틴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고,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의 격리죠. 예, 자가 격리냐 아니면 이제 병원 격리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6번째로 가보시면 이 주체 구성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주체 구성 문제는 이제 이 안토니오 그람시도 아니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고도로 발달한,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노동자들이 사회혁명을 안 하냐, 왜 그럴까? 예. 이미 이제 이 주체 구성 문제, 여러분 주체,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어디에 종속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적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마치 뭐 전혀 그런 게 없이 뭐 자율적인 아주 독립적인 무슨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속화된 주체예요. 복종적 주체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티세르도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왜 도대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 주체 구성론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푸코가 새로운 주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맨 마지막 단락이고 맨 마지막 줄입니다.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 권력이 생산적이고 권력이 있는 곳에 권력이 주체를 만들고 권력이 도처에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저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푸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쟁 모델이에요. 예, 저항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푸코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항 주체로서의 하나의 전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항 품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대항 품행. 즉 뭐냐 그러면은 이런 그 통치 권력이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그게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 아름다움의 신화라고 그럴까요? 예,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거울과 저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예, 뭐 몇 킬로 뺐다, 뭐 몸을 어떻게 만든다. 예, 우린 정말 끊임없이 아름다운 몸에 대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태어나는 게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운동을 하든 뭐든 하든 보면은 벌써 이게 비율이, 예, 그리고 또 체질이, 사실은 그 아무리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굶어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고 나태하다라고 그러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따져보면. 근데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우리를 계속,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예. 예. 자기 만족, 자기 몰입, 나르시시즘. 예. 근데 되게 우울하고 좌절하고, 내가 싫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의 몸을 옥죄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의 권력들의 각축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 여성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여성이 성상품화가 굉장히 강하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비하면요. 왜 성의 상품화가 여성에 대한 성적 상품화가 왜 나쁜 걸까요? 그것은 여성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협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취향,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오로지 그걸로만 평가한다는 거죠. 예, 이건 폭력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뭐 굉장히 심합니다.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리 벌리고 앉으면 안 된다. 남자는 뭐 사실 쩍 벌려면 안 되지만 남자는 그래도, 예, 통용이 되는데, 예, 여성은 다리 모으라고 그러고, 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저항적 여성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성을 그 성적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이 그렇게 이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룰을 내면화함으로써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기도 합니다. 이걸 복종적 주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비로소. 예. 그걸 내면화했을 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예, 그런 시스템들이 서로를 다 좌절과 수치심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는 그건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렵지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좀 유익한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이미 정보 감옥이고, 예, 감시 사회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그 어떤 침해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나 기업의 어떤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저항 주체로 남아야 하는, 예,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